그러니까 10월 3일 개천절 공휴일 휴강을 대신해서 유목제국의 세계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휴일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흉노 정권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국시대 말기에 북방의 유목세계는 동호, 흉노, 월지 등등이 있었고 이러한 세력들이 흉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죠. 몽골 초원지대에 흉노가 있고요. 그 밑에 중국과의 접경 지역, 지금의 산서성, 하북성 북부 지역에는 월진이, 이모니, 누번과 같은 유목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흉노 제국으로 점점 합쳐져서 하나의 제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외에 흉노 북쪽으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건 격곤, 정명과 같은 유목세계가 있었고요. 이쪽 오손이라든가 서쪽의 오선이라든가 동호와 같은 유목 세력들도 있는데 이들은 흉노 제국 내에 편입됐다기보다는 흉노의 일종의 라이벌 세력들로 성장을 하고 흉노와 라이벌로서의 모습을 강력하게 갖추게 되죠. 당시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의 전국 시대로서 이렇게 화북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7개의 강대국이 서로 치열하게 통일을 위한 내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흉노 세력과는 약간 관계가 살짝 멀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제 남쪽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방금 말했던 전국의 칠웅이 7개의 강대국이 결국 요 서쪽에 있었던 진나라가 이 나머지 6개국을 병합하면서 천하가 통일되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진시 황제의 등장입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이루었던 진시 황제는 장군 몽념을 파견해서 오르도스 지역을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하죠. 바로 오르도스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 강이 황하죠. 여러분들 황허라고 하는 그 강인데 이 황하의 만곡 부분이 바로 오르도스입니다. 이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오르도스이고요. 당시 용어로는요. 오르도스라는 단어보다는 당시의 용어로는 사료 용어로는 하남이나 혹은 하서라는 명칭으로도 많이 불립니다. 하서라는 것은 황하의 서쪽이라는 의미고요. 여기 이렇게 황하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여기 서쪽 지역이라는 의미이고 하남이라는 것은 황하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요 남쪽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이 오르도스, 하서 혹은 지난 시간에 하투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하투, 하남, 하서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요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이겠습니다만 요 지역이거든요. 요 지역. 요 지역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산맥이 이렇게 흘러나가죠. 산맥이 이렇게 흘러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은 중원으로 내려오는데 몽골 초원 지역에서 중국으로 내려오는데 평야지대로서 몽골 고원지대와 사막 그리고 중원까지 있는 뭐랄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중요한 교통로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말이 달리기에 가장 좋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교통의 요지로서 다시 말하면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황하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기온도 적당해서 굉장히 좋은 농경지대이자 또는 유목을 하기에 좋은 목축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지역을 놓고 후대에도 이 전대에도 몽골 고원에 있었던 유목 세력과 중원에 있던 농경민족의 세력들이 이 지역에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일진일퇴를 벌였던 곳이 바로 이 하서, 하남, 하투, 오르도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략의 요충지이자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고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초기 유목 세계에서는 바로 이 지역을 유목민들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진시 황제가 이 지역을 전략적인 이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에서 대군을 파견해서 통일제국의 힘으로 대군을 파견해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흉노 및 유목민들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에 뭘 설치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만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서도 보이시죠? 이렇게 장성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장성은요, 만리장성은 이때 진시 황제가 쌓은 장성은 아닙니다. 이 장성은 명청 시기의 만리장성이어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만리장성은 명청 시대의 것이어서 진시 황제가 쌓았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만리장성에 대해서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 흉노 세력, 북방에 있는 유목민 세력들이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달리기를 할 때, 뛰뛰기를 할 때 가장 잘 뛸 수 있는 지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평야지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산길을 뛰는 거랑 그 다음에 뛰는 거는 조차 산길은 걷기도 힘들죠. 평야를 뛰는 거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말 역시 산을 뛰어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기마부대, 기병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기동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산을 중심으로 해서 기마부대를 방어하는 것, 보병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를 하는데 만리장성의 위치를 보면 바로 그 산맥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맥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산맥을 통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산 꼭대기 부분에다가 능선에다가 이렇게 성을 길게 쌓아서 막은 것이 만리장성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오르도스 지역에는 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성벽을 쌓아 올림으로써 말의 기동력을 방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췄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만리장성을 진시황제가 쌓은 이유는 흉노의 공격으로부터 중원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다른 견해도 등장을 했었죠. 바로 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흉노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흉노를 북쪽으로 구축해내면서 더 북쪽으로 중국이 팽창하기 위한 일종의 전진기지, 전초기지로서 만리장성을 쌓았다라는 주장도 등장을 하였습니다. 어느 게 사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진대의 그런 국가적인 팽창을 살펴보면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리장성을 일종의 최전선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더 북쪽으로 진격하려고 했으나 진시 황제의 사망과 곧 이은 진나라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도는 좌절되었고, 후대에는 단순히 그냥 방어선으로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만리장성이 진시 황제가 처음 쌓았을 때도 방어선이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쪽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리장성이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방어선이라는 의미에서 정말 아주 무적의 절대적인 방어선이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만리장성이 굉장히 많이 뚫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 어떨 경우에는 무적의 방어선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게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지형도하고 이렇게 장성의 위치하고의 모습을 딱 보시면 알 수가 있겠지만, 이 만리장성이 있는 데가 산맥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순 평야지대이죠. 그래서 기병들이 달리기 시작하면은요, 만리장성과 저 산맥만 넘으면은 그 유목민의 기병들이 어디든지 쳐들어 내려갈 수가 있는 평평한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가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베이징에 간다면은요, 베이징 주변에 산이 없어요. 한국의 그런 지리관념으로 따져봤을 때 베이징 주변에는 산이 없습니다.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고요. 어디까지 가야지 산을 볼 수 있느냐? 북경에서 지금 연이라고 써져 있는 저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이 대충 지금의 연나라의 수도가 지금의 북경 정도인데, 그 연에서 차를 타고 버스로 한두 시간 이상은 쭉 북쪽으로 올라가야지 그제서야 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리장성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리장성을 답사를 가서 보시면 왜 여기다가 성벽을 쌓았는지, 왜 이거를 유목민이 막을 수 있는 최종 방어선으로 설정을 했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시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은 것, 이건 맞죠. 이건 확실한데, 이거를
진시 황제가 최종 방어선이라고 생각하고 쌓은 건지 아니면 이걸 기점으로 발판으로 해서 더 북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쌓은 것인지 그거는 아직까지 사람들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튼 흉노는 오르도스 지역을 상실하고 가장 유목하기 좋은 지역을 상실하고 그 영역이 축소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의 침입으로 인해서 흉노 세력은 약화되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동쪽과 서쪽에 있었던 동호와 월지가 흉노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박해 들어갑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외부에서 진, 동호, 월지의 위협은 외부적인 거대한 위기를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구조가 변화할 수밖에 없었죠.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삼변에서의 위협에 대해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결국 내부 구조가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흉노 내부 자체도 느슨한 그러한 연맹체였고 주변에 있었던 또 소규모들의 그런 유목 부족들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강대한 국가를 건설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흉노 제국의 건설자인 묵특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시기는 몽염의 오르도스 침략과 거의 일치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진나라의 중국의 오르도스 공략, 강대한 제국의 오르도스 공략이 바로 흉노의 위기를 갖고 오게 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도자, 그 다음에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건설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흉노 건국의 제국에 일단 단초가 섰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진시황제 사망하고 장군이었던 몽염도 사망하고 결국에는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 제국 자체가 붕괴해 버립니다. 요 빈틈을 타서 이미 성장했던 흉노 제국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팽창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팽창은 결국 언제쯤 돼서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되느냐면은 남쪽이 오랜 기간 동안의 제국의 분열이 끝나고 한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등장하게 되자 흉노 역시 이에 다시 한번 재차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한 제국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흉노와 중원의 관계는 한 번 또 다시 극심하게 요동치기 시작을 하지요. 자, 이런 흉노 발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사마천은 자신의 조국이었던 한나라의 일생일대의 라이벌 국가였던 흉노에 대해서 자신이 알 수 있는 한, 조사해서 알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정보를 조사해서 자세하게 자신의 저서인 사기의 흉노열전이라는 편에 묘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을 건국한 묵특선우의 등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했죠. 그래서 이 묵특선우의 등장 과정을 보면은요, 위기가 등장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보이는데 그런 위기의 극복은 결국 어떤 것이냐? 본인의 친위대를 양성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 부상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묵특이라는 인물은요, 흉노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에 비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설로는 그냥 흉노 그 사람들 말로 사람, 인간이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근데 이 흉노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데 비해서 묵특은 조금 짐작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대충 공감대를 이룬 개념이 있어요. 바로 현대 몽고로의 마투르, 용사라는 단어가 바로 당시에 묵특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투르가 어원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묵특이 결국에는 흉노의 지도자, 유목세계의 군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군주를 일컫는 당시의 단어는 선우입니다. 아까도 나왔듯이 묵특 선우의 선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선우는요 줄임말이고요. 크게 길게 얘기하면은 한자로 쓰면은 한서라는 역사서에는 탱리고도 선우라고 합니다. 요거는 요즘 몽골식으로 얘기하면 탱그리구투 선우라는 거죠. 그래서 탱리는 하늘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구투는 바로 아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탱리고도라는 것은
하늘의 아들이라는 의미이죠. 좀 재밌죠.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군주를 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천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비슷한 시기에 몽골 초원에 있었던 흉노 유목민 역시 자신의 군주를 하늘이 내린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탱그리구 2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아마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은 어떤 누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은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연의 일치겠죠. 하늘을 신처럼 섬기고 자신이 하늘의 자손으로서 권력을 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흔히 있는 이야기들이니까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스키타이라든가 혹은 고구려 역시 부여나 고구려 역시 스스로를 하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것들이 많았으니까 사실은 인류의 어쩌면은 보편적인 그런 관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몽골 초원에 있었던 유목민들은요, 이 시기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정말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땅이 다 자신의 영역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 주장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이 세계 제국을 이뤘을 때 세계 각국을 침략하면서 들었던 정치적인 명분이 바로 하늘 아래 우리 땅이 아닌 것이 없다. 하늘이 우리에게 너희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했다라는 식으로 명분을 걸고 쳐들어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렇게 특별히 대단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특별히 중국이나 혹은 유목세계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그렇게 부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묵특이라는 인물이 친위대를 양성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도자가 되는 이 과정을 사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거든요.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재밌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거 번역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재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묵특은 그 이전에 자신의 아버지였던 흉노의 선우였던 두만의 큰아들이었는데, 두만이 이 묵특하고 아들하고의 묵특하고의 사이가 안 좋고 묵특의 동생을 선우의 자리를 물려주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묵특을 제거해야겠는데 어떻게 제거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당시에 흉노와 굉장히 경쟁 관계였고, 그 다음에 흉노보다 당시에는 세력이 커서 흉노를 압박하고 있었던 월지 쪽에 동맹을 맺고 흉노에서 묵특을 인질로서 월지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자마자 바로 월지에 동맹을 깨고 월지에 전쟁을 일으켜버리죠. 그 이야기는 월지의 손을 빌어서 묵특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묵특은 이 사실을 모두 눈치채고 면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가 흉노가 월지에게 전쟁을 걸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단신으로 월지의 명마를 훔쳐타고 흉노로 도망쳐 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위협이죠. 그 험한 초원의 사막과 초원길을 적진에서 혼자 말 타고 몇 날 며칠을 걸쳐가지고 도망쳐 왔다라는 거, 대단한 용기와 지혜와 배짱이 없고는 할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특이 이렇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몽골에 있었던 흉노인들이 이 묵특을 진정한 영웅, 용사, 우리의 좋은 리더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였던 두만이 이 묵특에 대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고 더 기회를 두고 보게 됩니다. 이 사이에 묵특이 나름대로 일을 꾸미죠. 바로 친위대를 양성하기 위한 일을 꾸밉니다. 자신을 따르는 젊은 청년들을 계속 모아서 그들과 함께 사냥을 다니죠. 유목세계에서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스킬을 연마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가축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그 식량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냥을 통해서라도 그 식량 조달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산이나 숲이 있어서 그런데 숨어서 짐승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초원에서 짐승을 발견하면 말 타고 쫓아가서 마리에서 활을 쏴가지고 그 동물을 사냥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냥 기술을 습득한다, 단체로 사냥하는 기술을 습득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유목민에게 있어서 전쟁 연습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의 세계에서는 사냥을 굉장히 중요시키고 유목민의 군주들은 시시때때로 거의 정기적으로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사냥에 나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단순히 사냥을 스포츠로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만,
유목민에게 있어서 사냥 연습이라는 것은 곧 전쟁 연습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단체로 사냥을 하고 단독으로 사냥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이리저리 몰아가고 추격하고 매복하고 습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쟁 연습 그 자체예요. 군사 훈련. 그래서 사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자신만의 부대로 서서히 탈바꿈을 시켜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일화로, 잘 알려진 일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해요. 사냥을 할 때 묵특이 활을 쏘면 그 묵특의 부하들은 묵특이 활을 쏜 곳으로 일제히 사격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묵특이 토끼를 쏘면 토끼를 같이 쏘고, 사슴을 쏘면 사슴을 같이 쏘지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끝나게 되자 묵특이 그 활을 자신의 말에게 활을 쏘아 버립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이건 묵특이 오발, 잘못 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따라서 활을 쏘지 않습니다. 그러자 묵특이 약속을 어겼다고 분노하면서 몇몇 사람들을 처형해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다시 한번 묵특이 그 말에게 활을 쏘자 이번에는 모든 부하들이 일제히 사격을 해서 말을 죽여버립니다. 쏘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묵특이 이번에는 또 자신의 애첩에게 활을 쏩니다. 사람한테 이번엔 또 활을 쏜 거죠. 그러니까 부하들 역시 이번에는 이건 정말 오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활을 쏘지 않습니다. 그러자 묵특이 또 화를 내면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을 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활을 쏘게 되자, 자신의 애첩에게 활을 쏘게 되자 자신의 그 묵특의 부하들이 또 활을 쏴서 이번에는 애첩을 사살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완전히 절대 복종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묵특이 최후로는 쿠데타를 일으키죠. 열병식 중에 자신의 아버지인 두만에게 묵특이 나아가서 화살 한 대를 탁 쏘아 올립니다. 그러자 묵특의 부하들은 이게 쿠데타고 뭐고 생각할 것도 없이 약속되는 대로 묵특이 쏜 곳을 향해서 활을 쏘게 되고, 묵특의 아버지인 두만성은 이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돼 버리고 맙니다. 결국에는 묵특이 선우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런 것들의 과정을 보면 정말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일화도 있어요. 묵특이 그렇게 해서 그 선우가 되고 난 다음에 옆에 있었던 동호가, 흉노보다 더 세력이 더 강했던 동호가 묵특에게 시비를 겁니다. 지금까지 동호가 위였고, 그 다음에 두만선우 때까지 흉노가 아래였는데, 새로운 선우인 묵특이 이러한 질서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종의 시험을 해보죠. 그래서 묵특에게 그냥 이유 없이 묵특이 갖고 있는 보물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묵특이 자신의 부하를 불러다 놓고 회의를 하죠. 동호가 보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얘기를 하자 부하들이 화를 내면서 이유도 없이 보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행위니까 이거를 들어주지 않고 전쟁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묵특이 그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까지 보물, 황금 그런 거 갖고 있어봤자 먹지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나는 그런 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보물을 줌으로써 동호와의 관계를 돈독해 하고 흉노인들을 온전하게 보존하겠다라고 하면서 보물을 넘겨줍니다. 그러자 동호에서 다시 한번 또 시험을 해봐요. 이번에는 여자들을 달라라는 식으로 여자를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또 묵특이 회의를 하죠. 그러자 부하들이 또 불같이 분노하면서 반대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줄 수 있습니까? 이거 거절하고 동호랑 전쟁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묵특이 그에 대해서 부하들을 달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몇몇 사람을 아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어가지고 그 고통받게 할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몇몇 사람을 줌으로써 전쟁을 피하고 나라를 또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또 사람을 갖다가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음을 턱 넣고 동호가 최종 요구를 합니다. 요거는 시험이 아니라 진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속내를 이야기를 해요. 동호와 흉노의 접경지에 있었던 땅 일부를, 흉노 소유의 땅 일부를 동호에게 바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묵특이 다시 한번 부하들,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회의를 합니다. 앞서 두 번에 걸쳐서 싸우자 그랬는데도 묵특이 다 주는 것으로 타협으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하들이
묵특선우의 속내를 지레짐작해가지고 땅을 주고 전쟁을 피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 뭐 있어봤자 별로 쓸모도 없는데 땅을 주십시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피하는 게 원래 당신이 원하는 바 아니오. 그러니까 묵특선우의 뜻대로 그냥 땅 주고 끝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묵특이 분개를 해가지고 신하들을 꾸짖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인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아무 이유 없이 동호에게 넘길 수가 있는가. 너희들이 바로 매국노이다. 너희들이 나라 망칠 간신배이다 라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런 주장을 한 신하들 몇 명을 처형해버리고 그 다음에 흉노의 군대를 모아서 기습적으로 방심한 동호를 공격하여 동호를 격파시킵니다. 동호는 이때 대패해서 자신들의 본거지에서 훨씬 더 동쪽으로 이동해버릴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이게 사마천 사기에 묘사되어 있는 묵특의 영웅적인 모습 혹은 간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결국 묵특은 성공했잖아요. 자신의 의도대로 쿠데타도 성공했고 동호를 격파하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속여서든 자신의 부하를 협박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묵특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지혜, 용기, 계략 이런 것들이 지도자로서 험난한 유목사회, 초원세계를 살아가는 지도자로서 사실상 그 유목민들의 마음에 맞아 떨어졌던 거고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자신의 매력을 잘 이끌어서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 묵특이라는 인물은 유목민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군주의 모습입니다. 도덕성, 윤리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인간이니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높이 평가하는 것, 유목사회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저 사람이 우리를 잘 먹여 살려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생존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했고 묵특은 거기에 딱 들어맞았던 사람, 아니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흉노 제국을 건설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남쪽에서는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진나라 말기에 혼란한 시기를 결국에는 한나라를 건설한 고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방이라는 인물입니다. 초한지의 등장 인물이죠.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결국 맞붙어 싸워서 최종적으로는 유방이 한 통일제국 한을 건설하고 그 위에 황제인 고조가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대국은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이였고요. 이 두 강대국은 한나라의 국경지대에서 맞붙어 싸우게 됩니다. 이 둘이 맞붙어 싸운 지역이 평성, 당시의 지명으로 평성이라는 곳인데요. 지금의 산서성 대동이라는 곳입니다. 따퉁이라는 도시인데 이 싸움에서 묵특 군대가 이겨요. 흉노 군대가. 그래서 이 흉노 군대가 이기는 것도 또 아주 또 기발한 이야기가 있죠. 양군이 대치를 하는데 한나라 고조가 사신을 보내서 묵특에게 항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묵특이 그 사신을 받아서 굉장히 공손하고 위축된 태도를 보이죠. 뭐 별로 그렇게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뭐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나와서 싸우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꺼림칙하고 좀 두렵고 여러 복잡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항복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사신을 돌려보내고 전쟁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항복하라고 한 그런 기존의 목적은 사신이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돌아와서 황제였던 고조에게 보고는 이렇게 하죠. 자기가 묵특의 군대를 이렇게 직접 눈으로 살펴봤더니 거기에 있는 군인들은 전부 다 늙거나 어린 사람들이고 건장한 청년들은 보이지 않고 군인들은, 그 다음에 말들도 역시 보니까 건장한 말들은 보이지 않고 다 비루먹고 파리한 말들이거나 병들고 늙은 말, 약한 말들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군대의 군사력이 형편없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 고조가 내 그럴 줄 알았다. 걔네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 강하고 숫자도 많은 이 대군에게 우리 한나라 군대한테 대항할 수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묵특 걔는 전의도 꺾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 놓고 묵특 군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묵특의 군대가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도주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 고조가 신이 나서 묵특의 군대를 추격해 나가면서
고조가 직접적으로 이끄는 군대가 본대에서부터 이탈해서 먼저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해서 신나게 쳐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묵특의 계략이었습니다. 일부러 공손한 모습을 보이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일부러 자신의 주변에 약한 군대를 배치해서 사실은 고조를 속여 넘겼던 거죠. 강력한 부대는 숨겨놓고 매복을 시켰다가 고조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유인하고 난 다음에 강력한 군대의 매복을 발동시켜서 기습을 해서 고조의 군대에 뒤통수를 쳐서 고조 군대를 포위시켜 버린 겁니다. 깜짝 놀란 고조가 속임수에 걸려든 걸 알고 도주를 하는데 어디 딴 데로 도망가서 본대로 합류할 수는 없으니까 근처에 있던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백등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의 기동력을 막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설치하던가 아니면 말이 잘 뛸 수 없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산이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큰 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산을 흉노 묵특의 군대가 겹겹이 포위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 고조의 군대는 그 흉노 군대가 쳐들어 올라오는 거는 막을 수 있었지만 고립돼서 여기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위기 상황으로 몰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사서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 거의 분식에 불과하고요. 실제로는 그냥 항복해버려요. 목숨만 살려주세요라고 항복해버리고 묵특은 그러면은 살려주는 대가로 뭘 취하느냐? 바로 무수한 재물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한 고조를 살려주게 됩니다. 풀어주게 됩니다. 물론 묵특 입장에서 한 고조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고려할 바가 많았기 때문이긴 한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죠. 비록 한 고조의 본대를 고립시켜서 백등산에서 포위는 해놨다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본대가 계속 한 고조를 찾아서 이동하고 있었고 숫자가 많은 본대가 이동하고 있었고 그들과 전면전을 벌이거나 장기전을 벌인다는 것은 묵특 입장에서도 하등에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해서 한 고조를 죽이는 대신에 완전히 포로로 잡아서 죽이는 대신에 그냥 항복하는 것을 받아준 거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미러 이미지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상 묵특에게 중요한 것은 고조를 죽이고 한나라를 평정해서 한나라 전역을 흉노가 다스리는 것 이런 것이 원래 전역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고조를 굴복시켜서 물자의 공급 루트를 확보하는 것 이게 중요했고 그 물자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다량의 물자가 공급되려면 오히려 남쪽에 강력한 국가가 있어서 강력한 리더가 있어서 중국 전역에 있는 물자를 효율적으로 잘 긁어 모아서 북쪽으로 효율적으로 잘 보내주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서라도 이 한 고조를 죽이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고조가 이때 항복하고 돌아가는데 이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중국 역사에서는 그 지명을 따서 평성의 치욕, 평성의 수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혹은 뭐 산을 이름을 따서 백등산의 굴욕, 백등산의 수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묵특의 세력은 크게 확장이 되어서 동으로는 거의 만주 지역에서 그 다음에 저쪽 서서로는 천산 지역까지 확장되는 거대한 흉노 대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묵특의 성장 과정을 보면 친위대를 창성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정치 권력의 집중화를 이루어서 흉노뿐만이 아니라 전체 유목세계를 초원을 다 장악하는 거대한 제국의 1인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특이라는 인물은 이런 카리스마적인 유목 지도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대 몽골에서도 묵특을 자신들의 위대한 군주, 조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흉노열전에 보면은요, 이러한 그 제국의 모습을 구조를 기록으로 남겨 놓았는데요. 그걸 보면은요,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최고 그 통치자들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좌우 현왕, 그 밑에 비슷한 급으로 좌우 농리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 대장, 좌우 도의, 좌우 대당호, 좌우 골도후 등등등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흉노 사회는 이 이후에 유목 사회도 거의 다 동일합니다만 정치 구조를 보면은요. 자신의 영역을 좌중우
셋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좌에는 좌연왕을, 좌농리왕을, 좌대장을, 좌도의를 배치하고 오른편 지역에는 우연왕, 우농리왕, 우대장, 우도의 등등을 배치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운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흉노 선우가 직접 다스리는 겁니다. 일종의 약간의 봉건제적 그러한 성격을 여실히 갖고 있는 것이 중앙집권적이 아니라 지방 봉건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흉노제국 혹은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유목제국의 특징입니다. 좌중우로 3분을 해서 좌우 둥쪽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선우 본인, 군주 본인은 중앙을 다스리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저기 좌우 골도우는요. 요거는 흉노선우 직속이에요. 가운데를 다스리는 흉노선우 직속으로서 바로 선우를 보좌하는 게 바로 좌우 골도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좌연왕, 좌농리왕 그 계통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흉노어는 지금 뭐 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에서는 그 몇몇 남아있는 단어들을 무슨 뜻인지 잘 해석이 안 되지만 몇 가지 그나마 뜻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도기라는 단어입니다. 사마천이 사기했다가 좌우 도기왕 이렇게 적어놨는데 도기라는 단어는 현명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식어로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좌연왕, 우연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흉노어로 하면은 좌도기왕, 우도기왕이죠. 그래서 좌연왕이든 우연왕이든 좌도기왕이든 우도기왕이든 결국 동일한 관직, 벼슬을 가리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최고, 행정의 최고, 정치 행정 구조의 최고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좌우 현황에서부터 당호에 이르기까지, 대당호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은 24명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24장이라고 불렀고요. 이들은 기병 1만 명을 통솔하고 있었던 군사 지휘관이기도 하다라는 의미에서 만기라고도 그렇게 불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우 현황, 좌우 농량 했는데 24명 안 되는데 라고 세보니까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사마천도 24명이 이런 정점에 있는 그 통치자 24명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데 24명의 정확한 이름까지는 잘 몰라요. 벼슬 이름까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이런 사람들이 24명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24명의 장이라는 의미에서 24장이라고 하더라 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24장은 선우를 정점으로 하는 일종의 정치 평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구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각각의 자기 밑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천이 이들을 만기라고 불렀는데요. 실제로 정말로 10,000명을 통솔을 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24명이 10,000명씩을 통솔을 했으면 총 병력이 24만 명이잖아요. 근데 24만 명은 흉노 전체 인구도 24만 명이 될까 말까 하다라고 후대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식상 그렇게 만기라고 불렸을 뿐 실제로는 아마 1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천 명 정도를 거느리는 사람들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인간이 유목세계 초원의 인구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한대의 기록 중에 흉노 전체의 인구는 한나라의 일개 군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군이 많으면 한 30만 명 정도 되는 큰 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30만 명도 안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24만 명의 군대가 나올 수는 없죠. 대한민국 지금 군대도 60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옛날에 24만 명의 군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런 흉노 제국의 그런 내부의 모습을 보면은요. 부족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국가라고 하지만 우리 계속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듯이 국가가 되면은 보통 이런 부족적인 요소들이 전부 다 남김없이 파괴가 되면서 군주 1인의 독재 체제, 전제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 이 동네는 그게 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적, 시족연합체인 부족의 요소가 강력하게 보이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서 잘 알 수가 있죠. 한번 선우 가문이 되면 그냥 선우 가문이 쭉 되는 거예요. 바로 연제씨라는 가문에서 선우가 선출이 됩니다. 뭐 이건
예, 중국의 군주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씨 가문에서 계속 왕나지 이씨가 왕했다가 뭐 김씨가 왕했다가 이런 건 아니지 않으니까 예, 요건 뭐 예, 특별히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가문이 바뀔 때 되게 이른바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왕조, 나라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귀족 가문 역시 정해져 있고요. 이런 귀족 가문들이 결국에는 대대로 뭘 차지하고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좌우연왕, 좌우농리왕 같은 것들을 24장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대로. 그래서 이건 중국의 관료제하고는 조금 다르죠. 중국의 관료제는 혈연에 따라서 관직을 계속 계승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 특히 과거제도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는 능력에 따라서 시험 잘 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누군가는 상관이 없죠. 시험 잘 본 사람이 결국에는 관직 세계에 입문해서 관직을 역임하게 되는 것. 이게 중국 혹은 뭐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의 특징이라면 이때는 그냥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24장을 계속 계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달리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니, 특정한 가문에서 특정한 관직을 계속 장악하고 있다면, 저런 고위 관직들을 계속 장악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부족들의 힘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닌가, 부족장들의 힘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이런 24장들은 이런 귀족들, 부족장들, 예, 크고 작은 부족장들이 독점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그 부족장들의 힘, 귀족들의 힘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이것도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국가적 예, 혹은 군주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군주의 승인이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부족장이면 당연히 그 자리를 장악하는 거였어요. 뭐 다른 이런 특별한 타이틀이 필요 없습니다. 뭐 좌우 우연왕이니 좌우 농리왕이니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데요. 이제는 적어도 선우의 이름으로 좌우 현왕이니 좌우 농리왕이니라는 벼슬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바로 부족장이 자신의 부족을 간섭을 할 때 옛날에는 부족장이기 때문에 라는 거였지만 이제는 흉노 제국이 건립하고 난 이후에는 흉노의 선우가 이 사람을 그 벼슬에 임명했기 때문에 예, 그 자신의 옛 부족원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차이가 예,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차이이고 결국 다시 얘기하면 기존의 부족 질서에 예, 기존의 구 질서에 선우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중앙 권력이 여기에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예, 후계자, 보통 중국에서는 태자가 후계자이죠. 그래서 예, 사마천이 좌연왕, 좌도기왕은 태자이다라고 이렇게 칭해서 보통 이 좌연왕, 좌도기왕에 올라가는 사람은 흉노 제국에서 그 다음 선우의 계승자가 이 자리에 올라갑니다. 요거 아까 까먹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예, 혈연에 의해서 전래 대대로 내려왔던 그러한 통솔자의 지위에 선우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선우의 권력을 조금 더 관철시킬 수 있게 된 그러한 것을 특징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력이 큰 거는 좌우연왕과 좌우농리왕이 가장 넓은 영지와 많은 인민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좌우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좌우골도는 선우의 정치를 보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천은 사기에서 24장 밑에 요러요러한 사람들이 있다. 천장에서부터 차거까지 해서 요러요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만 적습니다. 정확하게 뭐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예,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마천도 잘 몰라서 잘 안 적어놨기 때문에 재밌는 점은 다음과 같은 점이죠. 여기 보시면은 천장, 백장, 십장이라고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만기까지 연결해 보면요. 십진법 단위이죠. 그래서 이 십진법 단위가 이 유목세계의 행정구조 혹은 군대 구조의 특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10호, 예, 10가구를 단위로 해가지고 그 10가구를 다스리는 10장을 뽑습니다. 이런 10장들이 10명이 모이면은 그 중에 당연히 100가구를 대표로 하는 100장을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00개가 모이면 1000장을 뽑는 거고 1000개가 또 10개가 모이면은 아까 얘기했던 만기가 뽑히는 겁니다. 물론 10장, 100장, 1000장, 만기는 예, 특정한 가계 구성원들, 즉 특정한 부족 출신만이 그 자리를 대개는 거의 세습하지요. 세습하지만 이걸 방금 얘기했듯이 군주가 인정을 해줘야지만
자신의 권력을 확고부동하게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진법을 단위로 해서 편성이 되는데요. 물론 자연 발생적인 아마 부족, 혈족, 시족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십진법에 맞게 딱딱 규격에 맞게 그렇게 행사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은 십장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11개 가구를 모아서 10장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8개 가구를 모아서도 10장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냥 7만 십진법을 단위로 해서 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 역시 여기에 기인해요. 각 가구마다 한 명씩의 병사를 내는 겁니다. 성인 남성이라고 한다면 유목사회에서 성인 남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말 타고 활 쏘는데 능한 전사들이었고 그래서 각 10가구에서 가장 좋은 사람 10명만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10명을 지휘하는 부대 지휘관은 누구냐? 십장이에요. 그러니까 십장은 10가구를 통솔하는 행정장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1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지휘관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10장이 10개 모이면 또 100장, 100장이 10개 모이면 1000장, 1000장이 10개 모이면 만기가 되는 거죠. 근데 휘하에 있는 가구 수가 일정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대개는 모자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10명, 100명, 1000명, 만명으로 구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유목사회의 행정구조 혹은 군대 구조를 얘기할 때 요 십진법 단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계속 이 이후까지 그대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비소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비소왕은 역시 정확하게는 뭔지는 모르는데 그 추측해 보면은 한자로 추측하면 저게 거의 그 비소하다라는 거는 뭐 작고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왕은 왕인데 작고 낮은 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대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비소왕 같은 경우에는 흉노 제국에 포함되어 있던 흉노 아닌 다른 민족들의 군주 추장들이 바로 비소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흉노가 연합국가, 연맹국가, 여러 민족들의 유목민족들 혹은 뭐 농경민족들까지 포함한 그러한 민족들의 연합국가, 혼성국가였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저런 비소왕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국 내에 포함이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 내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족, 다른 민족, 다른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소왕이라는 이름으로써 그들만의 일정 정도의 자치, 독자성 이런 것들을 유지 보존시켜준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도저히 뭔지 잘 모릅니다. 지금 나왔던 천장, 십장, 비소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추측에 의거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가게 구성원들, 특정 부족, 특정 시족만이 관직들을 차지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세습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계속이 되느냐? 최후의 유목제국이라도 할 수 있는 청대까지 이러한 특징들이 중국 역사가 그 전통시대 역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유목민들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흉노 국가 체제의 특징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십진법 단위로 되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좌중우 3분 분할 체제로 일어났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만기라고 불리우는 24장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연합 정권과 같은 그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분명히 이성 즉 다른 부족, 다른 민족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비서왕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 다원, 다종족적인 혼성국가라는 것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특징을. 근데 이런 특징은 흉노만의 고유한 특징이 아니라 그 이후에 유목제국의 세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흉노제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호를 격파하고 예맥과 고조선 딱 지금의 만주 지역까지 접경 지역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오르도스 지역, 실크로드 이쪽 지역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월지나 저, 강 같은 다른 민족들과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북쪽으로도 확장돼서 여기 나오는 혼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북쪽 지역에 있었던 유목민들입니다. 소수 유목민들과도 만나게 돼서 그들을 복종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와의
상대해서 결국에는 남쪽 지역까지도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연과 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산서성, 하북성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까지도 침공, 약탈하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강대한 제국을 건설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지요. 물론 영토적으로는 없지만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지역은 농업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약소했었고 당연히 식량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어서 인구 밀도도 희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역은 넓어 보여도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종합적인 국력을 파악해 보면 사실상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 약소국이라고 할 수 있죠. 기형적으로 오히려 군사력만 강력했던 것입니다. 흉노의 군주가 있었던 지역은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선우정이라고 부릅니다. 흉노 선우의 조종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선우정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지금의 중국의 그 당시 한나라 때 그 대군과 운중군을 마주보는 지역, 즉 지금의 산서성과 하북성 북쪽 지역인 몽골고원, 지금 몽골국이 있는 그 초원 중앙부에 위치합니다. 여기가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몽골의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요. 평야지대에 물이 풍부해서 초목이 무성한 지역이어서 가축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경제적인 중심지이자 사회적인 중심지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 권력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장악한 자들이 바로 유목제국을 건설하는 자들이고 이 지역을 상실하면 유목제국도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흉노 조정은 바로 이 지역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목이니까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수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수도라고 얘기하기는 정착해 있지를 않다라는 거죠. 중국의 수도, 당시 수도는 장안이었고 뭐 예를 들면 한국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어서 이거는 고정불변하고 거기서 군주가 옴짝달싹도 안 하고 거기 딱 눌러 살고 있죠. 그렇지만 흉노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이 선우정이라고 하는 곳은 결국 언제 오는 곳이냐? 매년 정월 무렵에 모이는 곳, 흉노 선우가 위치하는 곳이 바로 이 선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여기에 매년 정월 무렵에 흉노의 24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정치 회의를 개최를 하지요. 모임을 개최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정도가 되면은요, 울란바타르라고 하기도 하죠. 지금 몽골의 수도인 그 지역 용성 혹은 농성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5월에는 또 모여서 집회를 개최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몽골 초원지대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모여서 대집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이러한 소집회, 대집회에서는 뭘 하느냐? 종교적인 의례라든가 하늘에 대해서 탱그리에 대해서 제사를 지낸다든가 혹은 정치적 회의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시기적으로 구별을 하면 정월, 5월, 9월인데요. 정월의 흉노 선우정에서는 소집회를, 정치적 집회를, 작은 집회를 열고요. 5월이 되면 대집회를 걸면서 하늘, 조상, 여러 신들에게 선우가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이야 제사가 뭐 특별한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만 당시 고대의 국가들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흉노도 마찬가지고 이 제사라는 것이 바로 신과 군주가 서로 교통하면서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만방에 고하는 그러한 중요한 정치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군주는 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소홀히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세계 만방에 각지 만방에 내부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정치적인 행사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5월에 이러한 종교 의례를 행하는 것 이거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9월에는 대림이라는 곳에서 또 집회를 갔는데 이때는 흉노 전체의 인구와 가축을 조사하는 그러한 인구 센서스도 진행을 하죠. 이거 하는 이유는 왜냐? 세금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지는 않는데 흉노도 유목민들도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세금을 걷을 때 농경민들은 대개 곡식으로 세금을 낼 때 유목민들은 생산하는 것이 가축이니까 가축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서 가축까지도 조사를 해서 재산이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세금을 걷어 드립니다. 근데 세금을 좀 적게 적는 편이고 중요한 거는 세금 걷는 것보다 유목의 군주는 더 많은 것들을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사해야지만 내려주어야지만 통치의 정당성, 정통성
요거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유목하는 사람들이지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특정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가를 통치해 나갔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도로 보시면 이게 흉노의 영역인데요. 흉노의 영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이게 당시인들의 그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은 북쪽을 지도의 위쪽에 놓고 남쪽을 지도의 아래쪽에 놓는 식으로 해서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를 그림에 따라서 우리는 세계를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만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어요. 북쪽을 등 뒤에 놓고 남쪽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좌현왕, 우현왕 그 이야기를 했는데 좌현왕이 동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왼쪽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우리는 지도를 북쪽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왼쪽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서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쪽이라고 하고 오른쪽이 동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 사람들은 반대로 동아시아 사람들은 남쪽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했기 때문에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지도 보는 방식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도가 마치 거꾸로 뒤집힌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현왕의 남쪽을 보시면은 한반도가 있고 우현왕 쪽의 남쪽을 보시면 중원에 있는 한나라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여기 보이시죠? 선우정. 여기 이렇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산서성. 이쪽이 하북성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하고 이렇게 마주보는 지역, 고비사막 바로 위쪽에 요 지역에 흉노의 정치적인 핵심이 바로 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바로 하서 오르도스죠. 그래서 여기 지도에도 보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산맥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 지역은 산맥이 없어서 평야지대인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선우정에서 말 타고 이렇게 쭉 가면은 삭방 이쪽 지나가지고 그냥 쭉 내려가면 바로 장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지역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다 이렇게 산맥으로 막혀 있잖아요. 산맥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가려면은 요렇게 돌아가지고 바닷가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 바닷가에는 산맥이 끝나니까. 요렇게 해서 들어가면 북경입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바닷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산맥 따라서 이렇게 쭉 지어서 오르도스 지역을 이렇게 가로지도록 요렇게 만리장성을 건설을 한 겁니다. 요렇게 혹은 요렇게 요렇게 건설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서라고 이야기를 아까 했었는데 오르도스 하서라고 했는데 오르도스를 좀 더 크게 보면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요 지역도 연결이 돼요. 요 지역도. 요거를 보통 하서회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서회랑, 하서주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게 중앙아시아, 중원에서 중앙아시아로 가는 주요한 교통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은 티베트 고원, 히말라야 산맥까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길이 그나마 사람이 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요 길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천수, 무의, 장액, 주천, 도난까지 가는 요 길이 가장 편한 길, 거의 이 길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로 나가는 길이.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은 일종의 복도와 같다고 그래서 하서회랑, 하서주랑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 있는데 요게 중국과 여기 중앙아시아를 잇는 중앙아시아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여서 이 길을 놓고서도 중국 혹은 여기 티베트 혹은 여기 흉노를 위시한 유목민들이 이 지역을 놓고서도 또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교통의 여지는 언제나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도 치열하게 싸움을 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실크로드의 중국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실크로드의 중국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남 앞에 있는 옥문관하고 양관 이게 있는데 이게 관문입니다. 성관문인데
여기를 고대 중국인들은 중국 영역의 실질적인 끝이 여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넘어가면 더 서쪽으로 가면은 외국이다. 이역 만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중국의 실질적인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로에서 뭐 이렇게 가거나 요로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이렇게 더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역을 서역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서역 지역도 흉노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사기 흉노 열전에서는요. 흉노의 사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줄쳐 있는 거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시간까지 좀 배웠던 유목사회라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구나. 기마민족이라고 하는 것, 기사라고 하는 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과 풀을 따라 옮겨 살아 성곽이나 주거지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않았고 그렇지만 각 세력 범위만은 분명했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얘기했던 수초에 따른 이동, 유목 경제, 그 다음에 유목민들의 그 경계 의식, 토지 소유에 대한 토지 그런 영유에 대한 의식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로 없어서 말로 했다라는 것. 안타깝게도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 대한 본인들의 기록을 보지 못하고 중국의 기록을 통해서 이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장기병이었다. 목축에 종사하고 사냥의 직업이었다. 긴급할 때는 전원이 군인으로 나섰다. 그 다음에 도주하는 것은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기마부대. 그 다음에 사냥이 곧 군사훈련인 것. 그 다음에 치고 빠지기를 잘하는 게릴라 전술을 잘 적의 유인책 이런 것들을 잘 구사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흉노에 대해서 혹은 유목민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건장한 사람을 중히 여기고 노약자를 경시했다. 요거 현대인의 혹은 당시 중원인들의 윤리로 보면 굉장히 약자를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였기 때문에 요거 중원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던 거죠. 그 다음에 중원인들의 편견을 잘 보여주는 게 이익을 위해 일을 꾸밀 뿐 예의는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거 역시 중원인들에게 봤을 때는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다시 얘기하면 또 비인간적인 것들이었죠. 그런 비인간적인 것들의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죠.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그 후처를 그러니까 자신의 생모가 아닙니다. 후처를 아내로 맡고 형제가 죽으면 아내를 차지했다. 이 무슨 짐승과 같은 난륜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흉노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반론이 있었던 거죠. 바로 한나라에서 파견한 사신과 흉노의 신하였던 선우의 신하였던 중학렬이라는 사람의 대화가 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중학렬이라는 인물은요 사실 한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나라의 황궁의 내시 환관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한나라의 공주가 흉노의 선우랑 결혼하게 되면서 그 공주를 수행하라고 흉노에 딸려보낸 인물입니다. 중학렬 본인은 흉노 땅으로 가기 싫어가지고 극구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의 말을 누가 들어줍니까? 일개 환관의 말을. 그래서 중학렬은 어쩔 수 없이 공주의 혼사길을 따라서 혼행길을 따라서 흉노로 가게 되고 그때 중학렬이 맹세를 했다라고 하죠. 자기가 이렇게 된 이상 흉노에 가면 흉노에게 정말 그 온갖 충성을 다해서 흉노를 강대국으로 더 지금보다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한나라에게 복수하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흉노 선우에게 가서 한나라의 허실을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흉노가 한나라를 영구히 제압할 수 있을까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책들을 무궁무진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흉노 선우로부터 굉장히 신임을 받고 중용되었다라는 인물입니다. 아주 복수를 화끈하게 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런 중학렬과 한나라의 사신이 흉노 조정에서 나눠왔다는 대화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너희들 너무 비도덕적인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워낙 험난한 사회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건장한 사람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선우를 정해서 그런 건장한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 이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노인과 약자들한테도 이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도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다 그러면 늙으신 부모가 자신이 먹을 거를 덜어서 자신이 입을 것을 덜어서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러지 않느냐. 흉노도 당연히 그런 생각으로 하고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맹활약을 해야지만 노약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코 인륜, 예의, 도덕 이런 것들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험난한 세상을 살기 위한 일종의 지혜이고 생활의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철을, 그 다음에 형제의 철을 취하는데 이거 너무 짐승 같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그런 거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왜냐? 혈육을 잃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워낙 유목사회, 초원이 살기 험난한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 가정의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 죽어버리면 여성과 어린 자식들은 그들만의 힘으로 이 유목사회에서 초원세계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가장을 잃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이 죽고 났을 때 그 처와 자식을 취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여색을 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놔두면 죽으니까 그걸 가만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을 일종의 구제하기 위해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로 삼고 그 다음에 자식들까지 조카 이런 사람들을 키워준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분명히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그거는 난륜도 폐륜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니들은 예의범절을 지킨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친족끼리 서로 살해하고 있고 군신 관계가 군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충성이 어쩌고 예의범절이 어쩌고 얘기하지만 군신 간에도 서로 죽고 죽이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인간의 실질적인 흉노인들은 실질적인 감정과 실질적인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좀 한편으로는 이상해 보이지만 굉장히 한편으로는 직접적이고 단순하고 간단하고 옳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중앙열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 사신이 다시 한번 반박을 하려고 했지만 중앙열이 입을 막아버립니다. 협박을 해가지고 시끄럽고 더 이상 떠들려면은 군대 이끌고 와서 전쟁에서 한번 싸워보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입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니들 할 거나 잘해. 흉노한테 바칠 재물이나 잘 바쳐라고 해가지고 그냥 논쟁을 권력으로서 무마해버리고 맙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흉노가 짐승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름대로 그 생태적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 농경 정주민, 중원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기이한 생활 방식과 그 다음에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흉노인들에게 입장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따라서 형성된 제도, 문화라는 것, 그러니까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그 형제가 죽으면 그 철을 취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국에도 있었던 풍습이죠. 한반도에서도 형사취수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목적 풍습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앙열이 그 흉노 선우에게 했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좋은 음식이나 좋은 옷을 입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흉노인이 이렇게 한나라를 억압하고 한나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 결국 강건한 기풍, 무예를 숭상하고 군사를 아주 용감하게 뛰어드는 이런 강건한 기풍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만약에 한나라에서 주는 그런 호의호식을 하다 보면 마음이 풀어져서 결국 그런 군사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좋은 시절은 끝난다라고 해서 좋은 음식, 좋은 옷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물리쳐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도 하고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흉노열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흉노사회에서 완벽하게 유목만 한 것은 아니고요. 남아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남아있는 걸 보면은 유목 외에도 다른 것들을 한 것들이 보입니다. 약탈이야 유목에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수공업이라든가 교역 이런 것들을 한 모습들이 보이고요. 이건 결국 어떻게 된 거냐? 아마도 정주사회 출신들, 농경민족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약탈을 해서든 혹은 그들을 회유해서든 간에 흉노 내부로 끌어들였고 이런 사람들을 몽골고원 북쪽으로 이주시켜서 삼인이라고 하죠. 거기에 정주 구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농업,
혹은 수공업을 하게 하고 이것들을 교역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뭐 이볼가 유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용올, 뭐 노인울라라고도 합니다. 그런 등지에 20여 개 정도의 유적지들이 정주 유적지들이 보이는데 거기 보면은 온돌이라든가 온돌은 결국 집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농기구, 그 다음에 돼지뼈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완벽하게 유목경제로만 이루어진 제국은 없었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유목민과 한인들이 이런 지역에서 분업, 거주하면서 각각의 일을 담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흉노 고유의 물건도 발견되고 혹은 이런 농경민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도 발견이 됩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은 노용올, 노인올라 어디 부여있는지 보이죠?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몽골의 가장 핵심 지역이에요. 여기 보시면 수많은 강들이 흐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 강으로 인해서 풍부한 수자원으로 인해서 특정 시기에는 농사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특정 시기에는 아예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물이 있어서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그런 그 농사 흔적들, 정주 흔적들이 보이는 거죠. 이볼가, 노영올 이런 식으로 특히 이 지역이 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거주지의 흔적들이 보이고요. 이렇게 수공업 물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저거 유리인데 유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시기에 그 중원이나 몽골 지역에서는 유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유리들은 대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생산이 돼서 중앙아시아의 교역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흉노 사회가 단순히 자기네들끼리만 그 공업, 수공업 생산물을 낸 게 아니라 저 먼 중앙아시아 지역까지도 이렇게 활발하게 교육한 증거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요거는 노인울라에서 발견된 무덤에서 발견된 모직물인데요. 이 모직물에 보면은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진에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그 실제 원본에서 보면은요 눈이 파란색이 감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셔도 좀 아시겠지만 이 모양이 이목구비나 수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백인에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죠. 그래서 흉노인들을 백인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 모습을 보고 이 초상화에 그려진 게 만약에 당시 이 노인 울라에 살고 있었던 흉노인을 그린 거라면 아마 순수한 흉노인도 아마 이런 외모를 갖고 있는 즉 투르크계 민족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알 수는 없죠. 그냥 이런 조각 하나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것도 등장을 하죠. 흉노 무덤에서 나온 물건인데 흉노 유적지에서 나온 물건인데 척 봐도 아시겠지만 이거 완전히 그리스 양식이죠. 그리스 양식이고 아마 그리스 신화 같은데 어떤 한 장면을 묘사한 것 같은 그런 청동 거울 이건데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먼 지역까지도 교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스키타이 했을 때랑 비슷하게 유목사회에 널리 펼쳐져 있는 스키타이식 혹은 유목식 양식들을 미술 양식들을 여전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 그러니까 10월 5일이죠. 10월 5일 날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 날 뵐게요. 감사합니다.